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토록 기다려왔던 금융시장에 봄이 오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와 여전히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 오늘 녹화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그래도 이제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상당한 희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조금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쪽에 어쨌든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사록을 보니까 역시 대다수 의원들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확인을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근심은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한 6%, 7%, 8% 이렇게 올리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러면 아직도 지금보다도 지금 올라온 정도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다, 금리가. 이러면 이제 시장이 좀 난리 난다, 이제 이런 우려였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많은 의원들이 일단은 조금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뛰다가 이제부터는 조금 뛰다가 조금 빠른 걸음에서 좀 이제 완전 천천히 걷는 걸로. 네, 이렇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숨고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숨고르기 단계에 거의 다 왔다라는 걸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숨고르기 단계가 됐다는 건 네.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어느 정도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연준도 확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아마 파월 의장도 잘 모를 겁니다. 연준 위원들도. 하지만 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 길은 멀다. 많은 연준 인사들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어쨌든 사이클 측면에서 갈 길은 멀다. 그 얘기는 쉽게 인하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어쨌든 최종 금리 수준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한 1년 정도의 연준의 의사록이나 어쨌든 점도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느 정도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경기를 거의 자극도 안 하고 침체로도 끌고 가지 않는 좀 중립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한 2.5% 이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의 한 2배 정도, 한 5.0% 언저리는 그게 4.75가 될 수 있고 5.25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5% 정도는 어느 정도 경기를 또 물가를 이렇게 누르는데 아주 유효한 금리 수준일 거다. 이제 5% 정도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이제 정말 물가가 내려가는지 경기가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는지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기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말대로 7%까지 올렸는데 이게 긴축 효과가 조금 뒤늦게 시차를 두고 누적적으로 이제 한 3분기나 한 2분기나 3분기 후에 경기도 완전히 꼬꾸라지고 물가도 너무 침체되고 이러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립금리의 2배 정도는 올린 5.0%에서는 동결을 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팔짱 끼고 이제 지켜보자. 지켜보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올 거다. 그런데도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다시 50bp, 75bp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대체로 이번 의사록은 어느 정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남은 스케줄에 대해서 해답이 제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뭔가 희소식이 좀 나오면 증시가 진짜 뜨겁게 반응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의사록이 나온 오늘 보면 주가가 예전만큼 네. 오르진 않더라고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미국도 뭐 1%대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아니면 1%도 못 오른 뭐 다우나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안 할까? 아니 그동안 기다리던 소식 아니었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약간 뭐 좋긴 한데 뭔가 봄이 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이 느낌. 네. 이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강세장을 보이려면 금리만 낮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금리 인상만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가만 잡힌다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통화 긴축에 어쨌든 뭐 속도 조절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고 그래서 12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를 인상하고 내년 들어서도 한두 차례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한 25bp 인상하고 이렇게 소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되는 것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혹은 금리 동결이 주가 상승의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 조건이 되려면 결국에는 경기, 기업 실적 이런 실물 사이드에서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경기를 잡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는 그대로 있고 물가는 잡히고 이러면 뭐 주가가 폭등하겠지만 파월 의장 말대로 고통이 따르는데 경기 침체 약하든 강하든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우리는 내년에 경험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조건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돌아서는 조건 이거는 지금 조금 애매한 거죠.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도 경기를 더 안 좋게 보는 지금 컨센서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적 상승, 본격적인 강세장의 출발로 이 장세를 지금 시점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묘한 봄 기운, 이 봄 기운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고 변곡점이 온다면 언제쯤 이게 발생하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될지 또 다시 겨울이 또 찾아오는 건지 어떻게 우리는 내년을 대비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주식시장의 사계절 얘기가 뭐 책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인 우라카미 그니요시가 쓴 책인데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계절이 조금 가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스트레스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기간을 이제 가을 장세,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이 도움이 안 된다, 시장에. 그래서 역금융 장세가 이제 2022년 올해 이제 약세장의 가장 그 화두였고요, 성격이었고.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의 어쨌든 정도,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업 실적,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역실적 장세, 계절로 따지면 이제 겨울 장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 장세에서 겨울 장세 사이에 조금 애매한 간절기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뭐 이렇게 약간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뭐 이게 무슨 뭐 봄인지 가을인지 뭐 겨울인지 뭐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좀 춥기도 하다가 또 평균 기온이 그냥 예년보다 좀 높기도 하고 지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날씨인데요. 지금 겨울 오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따뜻한 날들이 11월 중순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조금 춥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이제 가을 장세에서 겨울 장세,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의 제한적인 반등 구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추가 하락의 주가의 추가 하락 폭이 결정되는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의 마무리 단계가 이제 내년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진행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어느 정도 강도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뭐 내년도 경기 침체의 어쨌든 깊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예상컨대 각국의 내년도 경기 둔화의 조금 정도, 온도차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고유의 부채, 뭐 누적된 부채라든지 또 각국의 고용 사정이라든지 또 각국의 뭐 설비 투자나 혹은 건설 투자의 과잉 정도 그리고 특히 기업의 건전성 또 국가의 건전성도 포함될 거고요. 이런 부채와 재정 어쨌든 이런 쪽의 공공부문의 건전성과 기업의 부채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과잉 설비가 존재하는지 과잉 설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맞으면 그게 굉장히 충격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캐시플로우가 좀 줄어들면 국가는 무역 수지가 줄어들고 기업은 캐시플로우가 줄어들면 영업이익으로 혹은 국가가 또 재정 수입으로 좀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각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강도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중국이라든지 또 국가 부채가 많은 또 뭐 성격은 다릅니다만 일본 또 가계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유로존에 조금 아픈 손가락이 있죠. 부채가 많은 국가들,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어쨌든 경기의 침체 폭이 좀 클 것 같고요. 역실적 장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좋게 지나가지 않을까, 좀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나라에 우리나라가 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좀 안 좋게 보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네, 뭐 특히나 이제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 신용 합계가 GDP의 코로나 이전에 한 160% 언저리에서 지금 한 230%로 최근에 조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도 GDP 한 100%, 기업 부채도 좀 100%를 조금 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건설 투자에 따른 어쨌든 집값 조정이 내수를 좀 침체시킬 거고요. 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관법인의 상당 부분이 좀 중소기업인데 숫자로요. 중소기업들이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조금 고용이 좀 먼저 위축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고용 어쨌든 부담률이 고용 기여율이 한 7, 80%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부채는 많이 쌓여 있는 데서 가계가 이자 비용을 굉장히 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고용 시장은 위축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발표했지만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많이 줄인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 그런데 올해보다는 내년도 전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 공이 전 세계 교육 규모가 OECD에서도 얼마 전에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한 5.8% 증가해서 내년도에 한 2%대 증가로 뚝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교육 증가율이. 교육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고 보면 수출이 좀 더 높은 우리나라의 어쨌든 대외 경기, 소위 외수 경기도 나쁘고 그래서 내수, 외수 이렇게 동시에 복합적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인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만 되니까 이게 미스매칭되면서 좀 미시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조금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국면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감기 정도 걸리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게 폐렴까지 이렇게 가면서 진짜 심각할 수도 있고 그 차이 중에 하나로 시스템 위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또 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과연 건전하게 잘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그리고 또 기업 어음 시장 등등 이 상황이 내년에도 혹시 이렇게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을 계속 가게 되는 건지 이제 위기는 좀 극복한 상태인지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혹시라도 촉발돼서 뭔가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이나 우려 또는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펼쳐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좀 살짝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올해보다 내년도의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내년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고 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 뭐 4분기는 모르겠지만 뭐 회복이 이제 조금씩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하지만 내년도 한 4, 5월 달에서 한 7, 8월이나 8, 9월 정도 그런 기간 내년도에 좀 중심이 되는 그 구간에 전 세계 경기가 좀 잘 안 돌아가고 또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 달러 환율이 좀 쉽게 약세로 안 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원달러도 뭐 쉽게 1,200원이나 뭐 1,300원 밑으로 뭐 1,200원대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달러 유동성도 조금 말라가는 약간 경색 기조라는 거죠. 항상 경기 침체 때는 조금 돈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이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돈도 안 돌고 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지금 이런 금융 시스템의 조금 뻐걱거림, 삐걱거림 이런 현상들이 과연 완전히 해소됐느냐?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산소호흡기를 바로 만약에 뛴다. 그러면 제대로 자생적으로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계속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계속 좀 지원을 해줘야만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 팩트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뭔가 기업은 기업대로 그다음에 국가는 국가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이런 부채 조정 그리고 신용 어쨌든 경색에 대한 어쨌든 위험 관리 이런 쪽을 조금 더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진짜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게요. 보통 베어마켓 랠리가 올 때 보면 항상 또 화끈하게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제는 봄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 저도 이제 경제부 기자 생활한 지가 이제 98년에 처음 경제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매번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불확실한 아까 간절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겨울이 오기 전 간절기일 수도 있고 또 일부의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이제 하락은 끝났고 이제 곧 대세 상승이니까 빨리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간절기 시대에 그래도 혹시라도 낙오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위험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이 시기엔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위험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깊던 얕던 한 번은 더 있다. 다행히 이제 조금 경기 침체가 가볍게 오면 이제 뭐 약간 기침하는 정도로 지나갈 거고요. 그 얘기는 뭐 코스피를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지만 코스피가 뭐 살짝 뭐 2,000 정도 혹은 뭐 지난번 9월 30일 날 찍었던 2,130 정도를 살짝 하회하는 정도
그리고 뭐 2,000을 깨도 뭐 잠깐 뭐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오는 정도.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조금 약세장은 남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는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하면서 조금 2020년 4월에 보여줬던 V자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경기도 또 주가도 약간 나이키형으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나이키 네, 마크처럼요. 이렇게. 네, 완만하게 회복되는 뭐 적어도 U자형으로 회복되는 바닥이 긴 이런 걸 의식하면서 일단은 저점을 찍는 시기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첫 번째는 어쨌든 추가 하락이 적든 크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위험 관리를 계속 병행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도 교체하고 이제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 저점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제 생각에는 간단합니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가장 어두운 시점을 찍으면 됩니다. 시기를. 예.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걸 찍는 게 아니고요. 네.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시기. 근데 마법의 선반영이라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먼저 막 주가가 반등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 이거 혹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이미 막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올해 전체적으로 그 경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계속 낙관적으로 보다가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낙관적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시기였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게 틀리기 시작하는 비관론자들이 틀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장률도 네. 내년도 하반기에 상반기 성장률을 보고 이렇게 낮춰 잡을 겁니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주가도 야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야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예상보다 나빠지는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센티먼트죠. 모멘텀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불황은 불황입니다. 네. 2023년에도 불황이고 2024년에도 불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황의 어쨌든 정도가 혹은 기대치보다 불황의 정도가 살짝 비관했던 것보다 나쁜 성장률 전망이나 경제 지표도 나쁘게 봤는데 살짝 좋아지는 거예요. ISM 뭐 미국 제조업 지수도 예를 들어서 43을 찍었는데 이게 40까지 내려갈 거다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상하게 한 44, 4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 45는 50 미치기 때문에 경기 침체거든요. 네. 완벽한 경기 침체인데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소비도 줄고 그러는데 주가는 거기서 바닥을 찍는 거죠. 결과적으로 2024년에 해가 바뀌어서 2024년 예를 들어서 한 3월 정도의 경기가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시점을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해서 내년 중반 가장 경기가 어두운 내년 2분기나 3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왜 올라가냐?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6개월, 9개월 선행하면서 경기가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한 2분기에서 3분기가 아닐까. 내년 2분기나 3분기? 내년 2분기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은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근데 말입니다. 김한진 박사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가 지금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준이 한 연리 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걸로 물가가 잡히면 이 시나리오로 가겠지만 네. 한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자. 그게 어디가 됐든 한 뭐 4.75에서 한 5.5 사이에 어디선가 금리 인상을 딱 멈췄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뒤에 갑자기 물가가 안 잡혔다는 신호가 나온다든가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염두는 좀 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 가능성보다는 잡힐 가능성이 더 큰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현재로서 잡힐 거라고 봅니다. 네. 연준도 물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관찰 기간을 네. 금리를 내년 3월까지 올리고 네. 5%에서
이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확실한 증거를 보겠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제 생각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5% 정도일 것 같아요. 아니 뭐한 3, 4%, 아니 심지어 2% 아래로 낮추겠다고 말했는데 네. 5%는 너무 후하게 물가가 네. 꽤 오른 상태인데 그걸로 그러는 건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5%면 뭐 에너지나 혹은 곡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그것보다는 낮을 거고요. 한 4%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가 옥조로 삼는 근원 PCE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겠죠. 주거 비용이 좀 작게 잡히니까. 네. 그러면 5%라는 실업률은 물가는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물가가 말씀하셨듯이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기에 충분한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가 5%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역전되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4.7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기간이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3, 4개월 관찰했는데도 물가가 이제 조금씩이나마 전월비 조금 낮아진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내년도에 뭐 제 추정으로는 내년 한 6월 정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7.7에서 한 5%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 말은 한 4.1%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도 그거는 9월 달 조금 FOMC 그 자료에서 스텝 자료에서 이제 좀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잡혀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내년 한 6월 정도 지나면 연준은 조금 안도, 그리고 한 9월 정도에는 아마 많은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는 경기가 나쁘니까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피벗, 금리 인하를 조금 논의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많은 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아마 이제 의견을 제기할 겁니다. 의사록에서도 이제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당연한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실제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하는 2019년 6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시기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워낙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보다는 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갈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피벗이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조금 온기가 좀 불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를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나 경기 저점이 왔던 시기가 금리 인상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내릴 때 더 많이 왔었던 과거의 경험인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 2분기에 뭐 경기 저점이라든가 주가 저점이 왔다가도 금리 인하를 뭐 예를 들어 뭐 내년 연말이나 뭐 내후년 초에 뭐 혹시라도 했을 때 지금까지 90년대 이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기마다 금리를 인하할 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왔던 과거의 경험상 맞습니다. 혹시 또 그게 재현돼서 WDB 오거나 뭐 WGR 오거나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가능성은 이번엔 낮지 않을까,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이제 조금 그 고물가에 지금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좀 수요 요인이 가세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근데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OECD 이번에 전망 자료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요인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요인과 좀 공급 요인, 그리고 애매한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수요 공급 요인, 이거는 수요 요인이야, 이거는 공급 요인이야,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쨌든 계량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한 걸 보고 좀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공급 요인이 다행히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내년도에 경기는 침체되는데 유가는 뭐 지금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배럴당 100불을 지금 다시 또 들락날락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러시아도 좀 지쳐가고 조금 어쨌든 전쟁이 좀 내년도에는 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뭐 누구나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공급 요인의 어쨌든 스트레스가 물가에서 좀 빠질 가능성 그리고 공급망 차질인 코로나19로부터 팬데믹 때로부터 이어져 온 좀 구조적인 요인인데 이거는 뭐 여러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 문제의 어쨌든 지표들은 거의 다 안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신차 가격 하락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통상 뭐 임대료 그러니까 물가에 바로 잡히는 직접적으로 잡히는 임대료는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집값에 후행하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는 뭐 임대료가 훨씬 더 물가에서 상당히 조금 부담을 낮춰주는 요인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남은 거는 수요 요인이거든요. 수요 요인이 이제 서비스 임금인데 서비스 쪽에서의 임금 상승률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고용 시스템이 유연하지 않습니까? 뭐 정말 뭐 뽑을 때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뽑았다가 또 내보낼 때는 엄청나게 또 내보내고 이렇게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IT 기업들, 빅테크들이 열심히 또 유통기업들이 그 인력 감축을 지금 매일 뭐 실적 발표하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실제로 고용 감축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적적으로 내년 3월 또 6월 여기에 가장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돼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도 올라가고 시간당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수요 요인마저도 내년 중반부터는 잡힌다면 물가에 대한 조금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는 너무 좀 기우 아닐까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과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어떻게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